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 자리는 가히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지명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금값, 은값, 비트코인 모두 폭락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워시 지명 소식부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he may get Democrat votes. I think he's so good that he'll probably get Democrat votes. He should. He's very good. My choice, my Fed choice. He should get Democrat votes. 네,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금값, 은값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떨어졌어요. 네, 금값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밀렸고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가 $5,400를 장중 찍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5,000 선이 무너지는 일이 네. 발생했습니다. 사실 은값이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30%나 네. 떨어진 그래서 거죠. 장중한 때 이게 네. 34% 넘게 떨어지면서요. 네. 이론적으로 3배 레버리지는 사실 4% 떨어지면 청산이 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역대급으로 떨어졌고요. 이게 은시장이 출범한 이래 역대급이었다, 역대급 하락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하락의 트리거를 당겼던 건 아무래도 케빈 워시라고 하는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네. 사실 취임 지명? 지명,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지명 발표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낙폭이 확대된 건 그간 너무 이 금시장이나 은시장에 전통적으로 그 현물을 매수하는 중앙은행에 더해서 최근에 투기성 자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른바 레버리지 거래가 많아서요. 레버리지의 연쇄 청산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장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CME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고장이 났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할 때 잠시 거래를 멈춰서 좀 시장을 진정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그대로 밀렸고요. 못했군요. 그리고 네. 런던 금속거래소와 HSBC 등에서 글리치라고 표현이 되는데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조치들이 작용하지 못했다라고 못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자금도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ETF에서 한 40조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네, 40억 달러 네.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시장 열려봐야 합니다. 이 충격이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에 성공할지.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워시 쇼크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주식시장도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그 네. 낙폭이 미미했거든요. 근데 금이나 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성격을 보자면 세 개의 자산이 모두 다 레버리지가 좀 많이 낀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조금 더 아니 뭐 금과 은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최근에 유입된 들어온, 약간 네. 투기성 자금들이 레버리지가 꺼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만으로도 연쇄 충격이 일어나면서 큰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월가 주식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던 걸로 네, 보여요.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장이 조금 그 케빈 워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신반의하고 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일단 케빈 워시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매파로 분류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뭔가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식의 발언들을 또 하는 경향도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게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우리가 말하는 QT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지지하는, 양적 네.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35세에 최연소 연준 이사로 있을 때 당시 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버냉키 의장 하면 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돈을 뿌리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케빈 워시가 나는 반대세 이러면서 연준 그때 당시에. 맞아요. 네. 연준 이사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 당시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매파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매파라는 거는 금리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더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말하면.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네.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요. 네. 자, 매를 떠올리면 어때요? 좀 사납죠. 공격적이죠. 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아니 내 대출 금리 올라갔는데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비둘기파는 조금 얘가 평화의 의미죠. 좀 온순하잖아요. 네. 금리를 내려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왜 싼 값에 돈을 훔쳐먹쳐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는 쪽은 매파, 금리를 내리자는 쪽은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케빈 워시의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인 매파였고요. 금리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나타난 주장을 보면 이 사람은 연준의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 벤 버네키 의장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전통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통화 정책 말고 돈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뿌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취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했던 돈 다 걷어들이고 연준은 금리를 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가지고 통화 정책을 조절해야 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재무부가 알아서 돈을 풀고 말고 하는 거지 왜 연준이 나서서 돈을 푸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양적 긴축을 주장하지만 금리 인하할 수 있다요. 아. 이상하죠. 두 개가 맞물려 있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일지가 관심사예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명을 할 때 이제 지명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그러면 케빈 워시에게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받았냐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약속은 받지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처음에 몇 달간은 트럼프의 말을 듣는 척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신념? 생각대로 신념대로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할 거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 자체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환영하는 편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이 그러니까 인물에 주류 대해서. 자본시장에 네. 있어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당장 금리 인하가 아니라요. 그래서 뭐 조금 차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사실 당장 돈을 푸냐 마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굉장히 레버리지가 낀 자산들이잖아요. 그 자산들인 금은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연준 의장 지명된 이 케빈 워시는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우. 인물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임원 등의 경력도 화려합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스티 로더의 가문의 사위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장인 어른의 입김이 좀 세게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로더랑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은 20대부터 친구라고요. 같이 이제 와튼스쿨 동문입니다. 그리고 있어서 로도 회장이 트럼프의 굉장한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도 회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저 딸의 재산만 한 3조 정도 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들여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도 이 로더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투자 컨소시엄 그린란드 투자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로더 회장이 이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린란드를 사야 된다. 사실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린란드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했죠. 네. 좀 야욕을 드러냈었어요. 근데 그 발언을 찾아와 봤더니 로더가 트럼프한테 그린란드를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자기 참모들한테 야 로더가 그린란드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깐부죠. 로더 회장과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이 깐부의 사위를 연준 의장으로 앉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러 해석을 앞으로도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주식시장 보죠. 오늘 우리 주식시장 지금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서서 금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 뭐 비트코인 좀 예외이긴 하지만 금을 봤을 때 낙폭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네. 그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작용을 했고요. 이른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서 낙폭이 커졌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낙폭을 보면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금값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값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금값은 지금 금값인 상황입니다. 주변에 뭐 금부치 뭐 있나 찾는 분들 사실 많으신데요. 중국에서도 이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폐기된 휴대전화 칩에서 금을 추출하는 이른바 유심 연금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어떤 네. 내용이에요? 이거 봤는데 좀 약간 네. 말이 안 되는 게 왜 네. 유심칩이라고 혹시 다 보셨잖아요. 심카드 있는 거. 휴대폰 안에. 네. 거기 보면 약간 이제 그 금부치처럼, 금처럼 보이는 게 네. 보이는 게 있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190g 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심칩에 들어있는 금 양이 0.5mg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램 이상의 금을 얻으려면 수십만 장의 그 유심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0.02g 물론이고 그 1000분의 1도 추출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원작자가 유심 카드 외에도 도금 성분이 많이 포함된 다른 폐기물을 함께 사용했다라고 네. 해명하면서 이 진위성의 논란은 확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뭐 영상 중 수치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요.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요 중국에서 네. 나타났던 거는 그 유심칩 논란보다 네. 그 중국이 금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간 금 보량이 한 3만 톤 정도로 세계 2위인데 네. 사실 여기에서 지난 그 중국에서 투자 사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네. 한 3조 원대 그 금을 투자하세요라고 해놓고 금을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뱅크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가 파산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아마 지금 금 투자 랠리에 약간의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관세 25%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틀 사이에 2차례나 만났는데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는데요. 지금 릴레이 면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은 주로 예산, 그리고 아쉽게도 또 1월달 같은 경우는 그 법안이 DJ 소관으로 새로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과의 딜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월 말 3월 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일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한 2월 처리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압박은 여전한 거죠, 지금. 네, 사실 관세를 발표하려면 연방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관보 게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지난달 30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고문인데요. 여기서 보자면 관세 발표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다 해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 해냈다의 그 예시 중에 하나로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은 거 그리고 미국 조선업계 부활을 위해서 1,500달러 투자 받은 거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안보를 도모했다라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이었냐가 약간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월 달에 그 연방 대법원에 관세 관련한 판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관세 판결 이전에 미리. 나의 실질적인 관세가 얼마나 효과를 줬는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기적으로 약간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76m짜리 개선문을 만들고 또 카레이싱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하는 기념 사업을 예고한 건데 이 파리 개선문보다 더 큰 개선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네. 카레이싱도 한다고 하고요. 네, 트럼프는 이제 가장 큰 것을 원한다라면서 250주년이니까 그에 맞춰서 250피트라는 상징성을 강조했거든요. 네. 250피트면 76.2m 정도 됩니다. 네. 파리 개선문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 트럼프가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치적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지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카레이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레이싱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카레이싱 대회가 열리는 경주장에서 이 모습이군요. 전용 리무진을 타고 트랙을 질주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카레이싱을 워싱턴 DC에서도 지금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월 워싱턴 도심에서 포뮬러 자동차 경주 시리즈인 인디카 대회를 여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인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굉장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한데 트럼프는 공익과 사익을 섞어서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사익을 살짝 끼워 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본인의 약간 취미 생활인 카레이싱도 공익의 차원에서 승화시킨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직 궁금한 게 이게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논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영화 있거든요. 이게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So here it is.
Hi, Mr. President. Congratulations. The people, what it takes to go from private citizen to being a first lady again. Movi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very important. It shows life in the White House. It's a big deal, actuall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SNS도 올렸던데요. 어젯밤에 이거 봤다, 2번 봤다, 또 이거 꼭 봐라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게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제작을 했거든요. 제작비만 4천만 달러, 한 580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P&L 비용이라고 해서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1,000억 정도를 들였다라고 해요. 만약에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과연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1,000억 원짜리 로비를 한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화에 대한 호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망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멜라니아 영화까지 얘기해봤습니다. 경제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힙합 작곡가가 드디어 그래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LA 현지에서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한창인데요. 앞서 사전 행사에서 캐대언의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으로 먼저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래를 만든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 테디 등이 수상자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수상자들은 아이디오, 24 함께 참여한 프로듀서들인데 K-팝 아이돌 음악 작곡의 대북격이죠. 테디 형 감사하다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본상 각 부문 후보에 오른 우리 노래들의 수상 여부인데요. 골드는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에 로제 아파트도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서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MTV 어워즈에서 이미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바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시상식 무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면서 또 흥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수상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불똥이 튄 걸까요?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와 한솥밥을 먹는 소속사 배우죠. 배우 김선호 씨도 페이퍼 컴퍼니 운영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인데요. 법인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 김 씨의 자택이고 가족들이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는데요. 이 법인은 김선호 씨가 과거의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서 설립했을 뿐이지 탈세 목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김 씨와 판타지오 간의 계약 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가족들의 법인 카드 사적 운용이라든지 또 미등록 상태 법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1인 기획사 관련 의혹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좀 안심했을까요? 지역 축제 위생 논란이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던 태백산 눈축제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입니다. 솥 안에 어묵과 함께 담긴 플라스틱 막걸리 병. 손님이 막걸리 얼었어요 하니까 상인이 그대로 담가버렸다고요. 5분 만에 2병을 담그더라. 나도 이 국물을 먹었다. 이 같은 광경을 본 한 누리꾼이 SNS에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여기에 행사를 주최 주관한 태백시 문화재단이 이 축제와는 상관이 없는 영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댓글을 달면서 이 비판 여론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태백시가 즉각 조치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철거하고 역시 SNS에 사과와 재발 방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빠른 대처라는 칭찬 댓글과 여전한 비난 댓글이 뒤섞여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돈 내고 원하는 만큼 골라 담으세요. 한 대형마트 할인 행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어제부터 일부 점포에서 진행된 이 과자 골라 담기 행사였습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25,000원을 내고 지정된 박스 2개에 개수 제한 없이 과자를 골라 담으면 되는데요. 이미 과자 탑을 쌓은 아빠 품에다가
하나 더를 외치는 아이들로 매장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달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법을 한번 볼까요? 과자 무한 담기. 남편은 더 담을 수 있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했다고 아쉬워해요. (133개를) 담아서 무사히 계산대까지 가져간 아내와 또 150개를 넘게 담고도 아쉬워했다는 남편.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비법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마트에서 볼 수 있었던 이색 풍경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매물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건가요? 예, 지난달 23일이었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힌 이후로 네.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SNS나 아니면 국무회의나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주택자들 살지 않는 집 팔아라. 여러 다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화면 볼게요. 저 1월 아파트 1월 그러니까 이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총 57,468건이었대요. 네. 23일에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56,219건이었는데 네. 2.2% 매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매물이 늘었군요. 예, 실제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지도에 나온 대로 네. 이 강남 3구와 강남권과 한강벨트 네. 요 지역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송파예요. 송파가 8.4%가 이 기간 네. 그 23일부터 한 300가구 정도가 늘어났네요. 매물이. 예, 그렇습니다. 네. 300가구가 좀 넘게 늘었죠. 예. 하여튼 그렇게 늘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성동구도 6.8% 네. 1212건에서 1295건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강동, 강남, 서초 이렇게 요 강남과 한강벨트 위주로 해서 지금 매물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매물이 늘었다. 이 대통령 최근 계속해서 SNS,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 정말 예. 경고가 먹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대통령이 내놓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내놓는 메시지가 워낙 강해요. 네. 일단 지금 보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예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 이렇게 각종 다주택자의 어떤 그 주택을 매도하라는 그런 압력을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압력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아직 그리- 100일이나 남았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을 표현한 그 기사를 링크를 어제군요. 네. 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건 오늘 건 것 예,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4억 낮춘 금매 개포동에 개포동 주공 1단지 요 맨 밑에 있네요. 네, 네, 예. 네. 나오네요. 예, 개포동에 4억 낮춘 금매가 나왔다. 이 기사를 링크를 보내면서 네. 이 어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 내놔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하면은 80%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팔아라.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는 시기는 그러면 지금 5월인 건가요? 7월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 밝히고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때 다시 또 밝힐 때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지난달 25일이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의논해 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계약이라고 5월 9일까지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28일 날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는 이 종료는 하되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한두 달 정도 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예, 대해서. 종료는 네. 하되 기술적으로 조정할 여지 한두 달 정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7월까지 가는 건가? 이런 또 시장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매기게 되면 3주택자는 80%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3주택자인 경우 이 그 기본세율의 30% 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소득세까지 붙어서 최고 82.5%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 과연 5월 9일 계약이냐, 아니면 뭐 5월 9일 잔금이냐, 아니면 7월 9일 계약이냐, 이거 가지고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재정경제부가 이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그 정리된 어떤 이 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지켜봐야 정확히 언제 어떤 시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유예 혜택을 주는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안 사는 집을 사실 매물로 내놓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전월세를 준 집을 판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도 나오는데, 그래프에도 이 지금 1년 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3만여 건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그 발표한 다음 날, 그 유예가 없다는 걸 발표한 다음 날 2만 2천 건여로 줄었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그렇네요. 건데. 1년 사이에. 예. 네. 요건 사실 이제 그 효과 전이겠죠. 네. 이 전에도 이미 거의 한 8천 가구 넘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적된 어떤 서울 아파트 신축 물량의 공급 부족, 공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 이런 게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내놓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막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세 또는 이 직접 본인이 자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 이 경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살지 않은 집을 팔려면 그 매수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살지 않은 집이니까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매매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세입자들은 전월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게다가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이거는 부동산알 114 자료인데 네. 2만 한 6천 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뭐 청년주택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물량이라 실질적으로 방 3개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15,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25년도 그렇게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 다주택자가 그 전세를 공급하는 일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줄어들고, 이래서 이 전세 이 물건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 전세가도 한 주 전보다 0.14%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올해 들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0.14, 뭐 0.13, 0.1%대에서 매주 오르고 있거든요. 뭐 이게 지금도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더 높아지면 이게 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거 나온 이후에 유독 좀 지자체들의 반발도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예. 뭐 과천 곳곳에는 뭐 여러 현수막도 걸려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자치구들도 이런 거네요. 자치구들도 의견만 물어봤다 이런 반발도 있다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깜짝 경기 시점을 할 때 네. 그때 협의만 했다. 예, 합의를 한 게 아니고 협의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바로 그날 이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도 또 자료를 냈더라고요.
발표 이틀 전에 의견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견 물어봐서 우리는 여기에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라고 보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연구원 부지를 그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렇게 동대문구가 이 반발하는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게 이 비단 동대문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과천시도 그랬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 약간 이 특히 정부 국토부가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이 약간의 쫓기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의지도 있고 쫓기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너무 좀 약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그런 어떤 땅이나 부지나 굉장히 그 수요자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게 정작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이런 또 그런 또 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뭐 탈탈 털어서 만든 공급 계획이긴 한데 반발을 신속히 가라앉혀야 정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뭔가요? 볼까요? 분양 계획이 있었지만 안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게 이 지난주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 얘기입니다. 작년에 처음 그 서울 아파트 분양할 때요. 그때 연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건설사들이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뭐 정말 올해 물량 풍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작년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작년에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12,654가구밖에 안 됐어요. 계획보다 훨씬 줄어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저도 정확하게는 이 연간 얼마를 우리가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건설사가 총 계를 내는 그런 그 수치는 없는데, 근데 2024년이군요. 예, 25년에 실제로 분양한 게 12,654개예요. 아까 제가 올해 입주 물량 15,000개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빼고도 했을 때도 굉장히 적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적은 수치를 25년에 분양한 겁니다. 이 24년과 비교해도 27,000개에서 절반 아래로 줄어든 거죠. 네. 그만큼 막상 분양을 한다고 해놓고 분양을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분양 예정된 물량이 많다고 들립니다. 실제 네. 봤더니 이달만 해더라도, 그러니까 2월만 하더라도 서울 분양 물량이 한 896가구거든요. 뭐 서초 잠원동에 있고요. 또 5,000가구나 되는 반포의 거대 재건축 물량도 9월에 예정이 돼 있고 노원구 중계동, 방배동, 성남 많은 물량이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좋은 곳들 많습니다. 네, 예, 눈길에 예정된 가는 분양 물량은 좋은 곳들이 네. 많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데 과연 분양을 잘 할까? 분양 이대로 할까요? 제가 아까 이 바로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곳이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정작 분양한 곳은 총 12,000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도 저 많은 곳들 중에 과연 전부 다 해서 많은 곳이 나올까? 저는 일단 X에 걸겠습니다. 왜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가 많이 뛰었습니다. 예, 공사비 많이 뛰어가지고 이 정말 계획과 그 계획 대비 이 공사비로 하려면 분양가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이는 가격을 건설사가 들고 왔을 때 이 승인을 해주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또 가격이 뛰다 보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분양을 해야 그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작년처럼 돌아서는 곳이 많아서 그러면서 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대출 규제 이슈가 있어요. 이주비 대출 지금 이 이주비 대출 때문에 이주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연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특히 아까 그 반포주공 1, 2, 4주구는 거의 뭐 6,000가구 가깝고 일반 분양도 1,5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다 올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잘 나오면 관심 가져볼 그런 물량들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을
이 대통령 의지대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원솔의 오늘 모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고물가 여파 속에 바뀌어가는 점심 문화, 우리의 점심 밥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배경과 풍경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만원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 말이 구시대의 이야기로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김밥부터 해서 이 국밥 같은 대표적인 서민 점심 메뉴들 값이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 가격이면 국밥 한 그릇 먹는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기준점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해서는 지금 다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하는 이제 참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데이터를 보게 된다라면 냉면 가격은 12,000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삼계탕 같은 경우 18,000원. 너무 비싸요. 비빔밥도 일단 10,000원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요. 이제 10,000원 하나 가지고 10,000원 한 장 가지고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광화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밀집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국밥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런 것들의 음식들의 가격도 12,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식점 같은 데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나마 좀 싸지 않을까 좀 싶은 싼데 생각이. 김밥 같은 경우도 평균 3,700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김밥을 한 줄 먹었는데요. 새벽 방송에 있어서 네. 5,000원 주고 먹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라면까지 덧붙이면 이 라면의 김밥 그 환상 조합이죠. 10,000원이 또 훌쩍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 음식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예.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장에 따라서는 뭐 김밥 한 줄에 라면 추가하면 10,000원이 넘어가게 되는 실정이니까 이런 전통적인 점심 메뉴들이 이제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자리를 또 새롭게 치고 들어오는 점심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햄버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서요? 이 대안으로 이제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빨리 먹는다라서 패스트푸드였는데 이제 햄버거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M사의 이제 빅맥 세트 같은 경우 한 7,400원 수준인데 점심 시간 할인도 있어요. 그럼 한 6,000원대 먹을 수 있어요. 6,000원이면 이제 음료와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뉴 이런 예.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냉면값 대비해서 한 5,000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우리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전체로 봤을 때 3,000원에서 9,000원대면 충분히 식사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햄버거가 너무 이렇게 열량이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또 인식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골고루 영양소들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균형 잡힌 한 끼가 된다. 뭐 이런 의견도 현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감자튀김만 안 먹으면 웰빙 푸드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불황 국면에서 이렇게 뜻밖의 햄버거 전성 시대가 열린 건데 뭐 실적도 뭐 역대급 매출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 2024년 연간 매출이 1조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1% 성장했고요. 지난해도 두 자릿수 이상 예.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이 8,200억이니까 대략 한 다시 매출 1조 원 시대에 재진입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 저항력인 가격적인 10,000원대 이런 네. 부분들을 넘지 않는 순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00원이 아직도 하나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심마다 이제 햄버거 사 먹는다고 집에 있는 아내가 타박하고 있었는데 흥변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황 속에서 점심 식사 성지로 주목을 받아왔던 곳이 또 전통적으로 또 있죠. 값싸고 맛있는 구내식당의 전성시대가 또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방송 끝나고 구내식당 종종 이용합니다. 저희 회사요? 예, 회사 구내식당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외부인들 같은 경우 이제 식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데요. 한 구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 한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한 200~300명 정도가 외부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대학가 근처 같은 경우 학교 구내식당 여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광진구의 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분이 외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또 이제 입소문이 난 서울역 구내식당, 광명역 구내식당 같은 경우 외부인들이 네. 자주 찾고 6,000원 정도만 내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 단 역사에 이제 있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코레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워낙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 11시부터 1시까지는 외부인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피해서 예.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뭐 강남이나 여의도, 광화문 같은 경우 오픈된 구내식당 리스트가 나돌 정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구내식당이 없는 직장인분들은 다른 직장인분들과 예. 같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구내식당의 진화, 변신은 무죄다. 이제 그러니까 대형 급식업계가 유명 셰프들과 콜라보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 회사 식당밥이 얼마나 맛있느냐가 하나의 사내 복지로 여겨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끼에 10,000원이 넘는 식사에 구내식당들도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밖에 외식 식사 문화를 안으로 들여오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에이펙 CEO들이 모여서 한 화제가 된 바가 있죠. 치킨의 동이 있었죠. 네. 이 치킨 브랜드가 사업장 160여 곳에 같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미쉐린 원스타 한식 다이닝 김도윤 셰프의 메뉴도 또한 이 구내식당과 협업을 해서 옮겨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윤남노 셰프,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유명해진 셰프죠. 네. 이 윤남노 셰프 또한 이 구내식당과 같이 협업을 해서 특색 있는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내식당은 회사원들에게 하나의 복지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여기에 기업 총수들이 또 자사 구내식당을 찾는 모습도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사장님도 식판 들고 구내식당에 줄 쓴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직접 직원들의 식사를 챙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지금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예. 있고요. SK 최태원 회장, 롯데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분들도 구내식당에 이제 자주 줄을 서서 그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판에 이제 갖다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같이 줄을 서서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의 밥을 챙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직원들하고 소통한다라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같이 원팀이다. 뭐 이런 의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은 총수분들께서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구내식당 전성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단체 급식 업체들의 매출도 역대급으로 호황을 노리면서 지금 상승일로에 있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가성비 점심 메뉴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에 또 도전장을 내민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로 이 밤장사, 야식장사에 골몰했던 치킨업계가 조금 전에도 햄버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성비 버거 전쟁에 참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는 야식으로 밤늦은 시간에 치킨을 시켜 먹지만 네. 점심 시간에 치킨 시켜 먹는다? 오후 들어서 뭐 자제분들이 있는 집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예. 점심 식사 시간에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단은 아직은 뭐 본격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일단 파일럿 매장, 시험 매장을 연 곳이 있습니다. 일단 교땡 치킨 같은 경우 예. 판교 사옥 1층에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10,000원 안팎의 버거, 샌드위치, 그다음에 볼 치킨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7가지 소스를 섞어서 예. 판매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비브랜드 치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닭고기 메뉴 패티를 활용한 치킨 버거 세 종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장 입장에서도 빈 시간대에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활로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물가 비쌀 때는 도시락 싸서 다니는 게 최고다 하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지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극강의 가성비로 불리는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 도시락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요. 예. 초고 가성비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도시락들이 네.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월별 시리즈 도시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1월에는 3,900원짜리 도시락이 나왔는데 아주 반찬도 7가지 종류로 다양하고 국산 쌀밥에 영양까지 고려한 도시락들이 선보여져서 많은 예.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의점이 이제 직장인들의 거대한 구내식당과도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한 데이터 분석센터에 따르면 이 기업용 모바일 식권 결제가 10곳 중에 4곳이 편의점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격만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건 건강 생각해서 양까지 다이어트하는 경향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입으로 끝난다고 해서 간식 먹듯이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운다. 이른바 뭐 스낵키피케이션, 뭐 스낵 점심 이런 것도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차 소장님이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뭐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하더라도 저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진아 아나운서와 달갑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진아 아나운서에게 오히려 적합한 건데 제가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식사 대용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SPC 삼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과 포만감, 요건 좀 땡기네요. 포만감이 느껴지는 런치빵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2월부터 판매가 시작했습니다만 현재까지 90만 봉이 팔렸답니다. 어우. 어마무시하게 이제 팔리는 상태고 네. 4월 달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니까 요거 한번 제가 꼭 먹어보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시식소감 꼭 예, 들려주시기 식소감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겠고 네. 오뚜기에서는 가뿐 한 끼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오. 우리가 즉석밥 그다음에 이제 커리, 냉동 간편식 해서 네. 6종 12제품을 내놨는데 지난해 관련 매출이 88%가 증가했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CU 같은 경우 지난해 개당 1,500원 수준에 판매하는 식사빵 올드제가라는 게 세 종을 출시했는데요. 예. 최근에 이런 것들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체감상 3,000원에서 5,000원대 식사빵 같은 경우가 대체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뭐 차 소장님이나 저 같은 대식가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트렌드일 수도 있겠는데, 자 얼마 전에 부회장인 이수지 씨가 또 의외로 이 트렌드에 또 기민하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영상 채널에서 이 한 끼 한입 도시락을 선보였는데 이수지 씨 한 입은 좀 남다르긴 했어요. 원래 한입 도시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 채널 운영자가 한입 도시락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루틴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데요. 네. 이를 반영한 게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약간 패러디화해서 한입 도시락을 쌓는 모습이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쌌나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예. 공복에 영양제 먹고 이제 오후에 먹을 도시락을 쌌는데 탄단지를 너무 다 고려하다 보니까 한입 도시락이 아주 꽉꽉 채워져서 뚜껑이 안 닫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포인트 중에 밥을 하나였는데요. 꽉꽉 눌러 담아서요. 네, 이게 트렌드의 실상을 담은 이수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품 업체들도 요즘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발맞춰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식사 대체를 하는 스낵류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식을 고려한 식품 업체들의 변모가 보입니다. 자, 달라진 점심 밥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중심에는 고물가가 있는데 일상 자체의 재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의 생활 어떤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곧 점심 시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하면서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고 다니자. 우리 어머님도 아까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예. 점심 잘 챙겨 먹어라라고 한 여전히 이렇게 챙기시는군요. 예, 그러는데요. 부모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것은 잘 지내고 건강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가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직장인들 나름 고충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직접 도시락을 싸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고 패스트푸드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각기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점심 식사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현대인들에게 던져본 질문이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달라진 우리의 점심 밥상 이야기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